안녕하세요. 스타일119 임광목 대표입니다. 6월 4일 화요일 오후 3시 51분 20분 전에 장 마감이 됐으니까요. 우리는 또 매일같이 진행하는 장 마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까지 이틀간의 강한 반등 장세를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반락이 나왔는데요. 오늘 반락의 성격이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반등을 그려나가기 위해서 잠깐 쉬어가는 반락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어제까지의 강한 그 반등이 우리가 지금 그려가고 있는 조정 장세 중에 나타난 데드캣 바운스였고, 오늘 반락을 시작으로 해서 추가적인 조정이라는 의미는 지난주 목요일 날 형성된 저점 아래로 추가적으로 조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오늘 또 다시 이제 그 조정 장세를 리즘이라고 하죠. 다시 시작하는 그런 반락이냐.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것 같고요. 또 우리도 그 해석을 어떤 해석이 맞는 것인지 분별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그 결정을 가지고 또 시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오늘 시장 그리고 최근의 시장에 대해서 어떤 그 규칙이나 질서를 발견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복잡하기 때문에 쾌도난마라는 말이 있다고 했죠. 쾌도난마, 그 실타래를 확 그 칼로 잘라가지고 복잡한 걸 해결하는 것이 쾌도난마인데, 쾌도난마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복잡한 그 실타래들 중에 한 가닥 한 가닥씩을 구분해서 살펴보다 보면 또 전체적으로 어떤 그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교통정리하고 갑시다. 자, 최근 시장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 시장에 관련해서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고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들으신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부분적인 걸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저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또 그거에 맞춰서 시장 대응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선 여러분들에게 좀 편안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제목도 잡아봤고 내용도 잡아봤고 또 이렇게 번호를 먹여봤으니까 이 번호 순서에 따라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요 변함없는 미증시에 대한 생각이라는 이렇게 그 말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미증시에 대한 시각은 일관적으로 어떤 일관적이냐면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몇 달 전부터요. 미국 증시가 충분한 조정을 받은 이후에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그려나가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이런 형태가 나오기 전에 자꾸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수를 찔끔찔끔, 이렇게 미국 지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 지수를 찔끔찔끔 고점을 높이다 보면은 막상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 효과가 나타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강한 장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기 이전에 어느 정도 충분한 조정이 먼저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금리 인하 카드가 드라마틱하고 극적으로 그 강세장을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실적을 받쳐주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정말 효율적으로 그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조정이 나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 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 1번 전제로서 깔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러던 와중에 최근에 조정의 세 가지 포인트가 나왔죠. 나왔는데, 뭐 일단은 조금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도 다른 종목들이 급락을 하는 그런 패턴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은 그 조정의 조정의 시작을 나타내는 그런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이제 우리 한국 증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국 증시의 지난주 정도 될 거예요. 볼린저 밴즈. 한국 증시의 볼린저 밴즈가 어떻게 됐다겠죠? 폭이 너무 좁아졌다. 그래서 변동성을 잉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고, 그 이후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코스피 2750 정도에 있었던 코스피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 목요일까지 해서 2630선까지 단기에 하방 변동성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정의 포인트 두 번째 것이 마치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의 볼린저 밴드가 폭이 좁아진 이후에 하방 변동성이 나왔다라는 그 포인트였고요. 자, 세 번째 포인트가 제가 그래도 비빌 언덕처럼 중국 증시가 이제 좀 탄탄하게 간다라면 그래도 한국 증시의 버팀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서도 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조정의 현상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신호가 나왔었죠. 그것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상해지수가 어렵게 돌파했던 상해지수 3100선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3100선이 이제 일단 무너졌죠. 그래서 중국 증시 역시 3100선이 무너지면서, 그리고 중국의 PMI 지수도 50 이하로 나오면서 조금 그 중국 증시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 소비에서부터 그 부동산까지 그리고 주가까지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 나왔지만 경기를 확장시켜 나가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모습이구나. 그래서 중국도 그 상해지수가 3100을 다시 무너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와 함께 한국 증시가 조정을 거쳐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단계에서는 조정의 세 가지 포인트로 인해서 조정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 조정 중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 와중에 삼성전자가 좀 의미 있는 모습을 보였죠. 여기서 의미 있는 모습이라는 거는 좋은 의미에서의 의미 있는 모습이 아니고 조금 안 좋은 의미에서, 삼성전자 차트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뭐 이 무렵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동네 북이 돼버렸다. 동네 북이 돼버렸다. 뭐 이제 이런저런 엔비디아에서는 HBM 삼성전자 거를 채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한국 증시가 계속 그렇게 이제 상승하지 못하는, 밸류업도 먹히지 못하는 이런 요인들이 삼성전자 때문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급기야는 삼성전자가 이제 파업까지 단행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악재들 가운데 여기까지 이렇게. 자, 여기 삼성전자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여기 이렇게 한번 그냥 마우스 한번 보세요. 이 선이 그 경기선입니다. 반도체 경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난번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 반도체 경기선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반등을 했던 거를 여기서도 반등을 했었었고, 그 전에는 또 여기까지 86,000원까지 반등을 했었는데, 그때 여기가 뭐 사람들이 막 10만 전자니 어쩌니 했던 그 지점이 아닙니까? 자, 이렇게 가지고 보실까요? 여기가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여기가 뭐 10만 전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부분인데 굉장히 조정 많이 받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여기 이 경기선까지 이탈하는, 그만큼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그 악재에도 시달렸고, 또 그만큼 수급적으로도 이렇게 뭐가 수급적인 지지 라인이 붕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장세 하나의 피처링으로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도 역시 이 조정의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경기선 아래에서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 보시면은요. 자, 어제 그 지난주 금요일하고 어제 이렇게 삼성전자가 반등을 시도했지만, 그쵸? 반등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경기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다. 이 경기선 돌파가 참 어렵게 버거워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에서 이제 우리가 그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런 그 근거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나스닥이요. 나스닥은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그 과정을 겪었는지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나스닥을 찾아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어, 그 나스닥의 고점을 이렇게 갱신했었었는데, 그 최근에 어쨌든 나스닥도 이렇게 지금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볼린저 밴드 중간선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모습인가요? 나스닥이 지금 이 볼린저 밴드 중간선에서는 이렇게 꼬리들을 만들면서 이틀 연속 꼬리들을 만들면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 나스닥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반등을 해나갈 수 있을 거에 대한 그 기대감이 생기는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이제 고려를 하시되 어쨌든 고점 대비로는 이렇게 이번 그 조정 모드에 이렇게 볼린저 밴드 중단선까지 조정을 받았다. 이거를 일단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건데 하나의 연동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나의 연동성이 확인이 됐는데 자, 어떤 연동성이 확인이 됐는지 다시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차트를 찾는데 외국 차트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저에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차트,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지수, 어떤 지수죠? 다우 운송 지수. 다우 운송 지수 보시면은, 아까 나스닥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모양이요? 이렇게 지금, 미리부터 여기 급하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급하게 미리부터 이렇게 급하게 조정을 받았던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은 이 상황이 코스피가 흘러내린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초부터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어떤 걸 말씀을 드렸습니까? 삼성전자를 그 동네 북 취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증시에 대해서 너무 삼성전자를 뭐라고 하지 말자 이런 말씀 드렸죠. 가만히 보니까 한국 증시만 못 오른 것이 아니고 미국 증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우 운송 지수는 이렇게 많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고점 갱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많이 하락을 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다우 운송 지수하고 어떤 그 다우 운송 지수하고 연동성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고 어떤 그 산업의 그 좀 비슷한 특수성이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다우 운송 지수도 어떤가요? 이렇게 다우 운송 지수가 하루 이틀 반등을 강하게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젯밤에 이제 오늘 새벽이죠. 이렇게 하락.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똑같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 확인이 되잖아요. 코스피도 지난주 금요일 날 강하게 반등했고 또 어제 강하게 반등했죠. 이틀 연속. 그리고 나서 오늘 코스피가 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스닥이 아니고 다우 운송 지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코스피가 다우 운송 지수하고 연동성을 보이고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앞으로 이 다우 운송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한국 증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이제 과정 중에 이렇게 연동성이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의 흐름에, 코스피가 어떤 무엇의 기준을 맞춰서 흐름을 타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아무 기준이 없다라면 더 어려울 텐데, 일단은 그 다우 운송지수하고 최근에 연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던 중에, 디스카운트 완화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디스카운트 완화 요인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노래 한번 또 들어볼까요? 젊은 날 뛰는 가슴 안고 수평선까지 달려나가는 돛을 높이 올리자 거친 바다를 달려라 일만 친구야. 자, 제가 노래를 듣다가 노래를 중단한다는 걸 깜빡 잊을 정도로 노래를 굉장히 집중을 해서 들었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노래를 계속 틀어놓고 이 방송을 안 하고 노래만 듣고 있을 뻔했는데, 이 디스카운트 완화 요인 발생했다는 얘기는 좀 전에 들려드린 노래 최백호 가수님의 영일만 친구. 왜 영일만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죠? 여기다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어제는 정란이 가수의 제7광구라는 노래 들려드렸죠. 유전 발견 관련해가지고. 자, 어제 대통령이 발표한 거는 제8광구인데, 이게 말하자면은 영일만이 포항에 있는, 포항에 있는 영일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최백호 가수님이 영일만 그쪽 포항 출신 가수거든요. 그래서 영일만에서, 이제 이게 지금 보면은, 140억 배럴인가요? 이게 140억 배럴인지 제가 지금 140억 배럴인지 14억 배럴인지 좀 헷갈리긴 한데, 아마 140억 배럴. 이게 이제 유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에.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요. 우리나라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북한 지정학적인 부분하고,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자원이 없다라는 두 가지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유전이 사실이라면은 어떤 의미에서 자원에 있어서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산유국이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시추 이래가지고 이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 유발 효과들이 있겠죠. 그래서 경제 유발 효과들이 있다 보면은 당연히 GDP 성장률이 올라가게 되죠. 아마 두 자릿수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 2% 이렇게 나오잖아요. 2% 이렇게 두 자릿수 성장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요. GDP하고 우리나라 시가총액하고 연동이 되는 버핏 지수라는 것도 있다고 했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두 자릿수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면은 코스피는 역시 2배 정도. 그럼 코스피 5천에서 6천 이렇게 넉넉히 갈 수 있는 그런 재료, 굉장히 큰 재료였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현재 확정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확정 사항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미국의 엑슨모빌이라는 회사 아시죠? 엑슨모빌이라고 하는 회사 출신의 전문가들, 엑슨모빌 출신 전문가들이 아마 제가 회사 이름이 액트지오일 거예요. 액트지오. 지질하기 지알러지니까 액트지오라는 회사인데, 이 액트지오에서 이번에 이제 전파로 탐지를 한 거예요. 탐지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제가 140억 배럴인지 14억 배럴인지는 제가 좀 헷갈리니까
어쨌든 14가 들어가는 건 맞아요. 이게 지금 전파상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를 쏘아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암석에 부딪힌 전파하고 그 액체, 석유 같은 거에 부딪힌 그 전파가 이렇게 반사되는 게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전파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매장량이 예상이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정말로 그 매장이 돼 있냐 이 부분은 시추를 해봐야 되거든요. 거기 시추라는 거는 거기를 직접 이렇게 막 그 파이프 같은 걸로 해서 뚫어 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제성 검증이 아직 안 된 거죠. 이 경제성 검증이 되어야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으로 GDP 성장률 이런 효과로 인해서 코스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하게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경제성 검증이 확정이 되는 거는 언제라고요? 확정은 내년 정도, 내년 예정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어제 화답은 했죠. 굉장히 큰 호재니까 어제 시장이 화답은 했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는 뭐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뭐 국면 이렇게 그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뭐 의도적으로 이런 걸 흘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산자부하고 굉장히 그 비밀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여러 차례 전문가들끼리 해가지고 검증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뭐 돈이 좀 든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에 뭐 정말 이런 그 해저 자원이 있다라면은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국민으로서 이게 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이제 다만 이제 어제 그 증시에는 화답을 했지만 일단은 이 경제성 검증까지 어느 또 시간이 남았으니까 마치 지난번에 그 SK가 제가 그 최태원 그 노소영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3심까지는 또 2년 3년 걸리니까 SK는 단기 이슈로 해서 이틀 3일 상승했으면은 다 팔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그 전파 수준 단계가 아니고 그 시추를 통해 가지고 확정 사항이었다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은 지금 뭐 미국 증시나 중국 증시 눈치 안 보고 우리나라 증시가 혼자서라도 치고 나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도 이제 흔하진 않은데 아주 가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추경 같은 거 있잖아요. 대규모 추경 같은 거 이런 게 나오면은 대규모 추경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얼마 전에 일본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 테러로 돌아가셨는데 그 아베라고 있었잖아요. 아베노믹스 이런 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무슨 대규모 추경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어떤 경제부총리나 뭐 이제 그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무슨 노믹스 해가지고 단독으로 외국 증시 눈치 안 보고 한국 증시 단독으로 막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때가 가끔 한 번씩 나오긴 해요. 근데 이게 이번에 나온 이 영일 만에 이 석유 이제 원유 그 매장 가능성 소식이 그런 형태로 우리 한국의 큰 호재로 이어졌으면 좋았겠는데 아직은 전파 단계니까 좀 더 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아쉽죠. 사실은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상승이 목말라 있는 그런 증시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 디스카운트 완화 요인이 추가적인 확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다우 운송 지수하고 아니면 나스닥 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어느 쪽에 어디가 어떤 흐름이 나오냐에 따라서 한국 증시의 흐름을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제가 좀 더 여러분들께 다우 운송부터 먼저 보시고요. 자, 다우 운송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볼린저 하단에서 이틀 연속 반등하고 중단에서 그렇죠? 볼린저 하단에서 이틀 연속 강하게 반등하고 중단에 저항받고 있다라는 거 확인되시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차트 한번 보세요. 다음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가지고 한번 더 확인을 해 드릴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디 있을 거예요. 찾기가 좀 어렵네요. 잠깐만요. 아, 여기 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 보시면은요, 어떤가요? 좀 전에 그 다우 운송 지수는 하단까지 왔다가 중단의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은 오히려 이 중단을 지지를 하고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좀 전에 다우 운송 지수는 이 노란색 중단선의 저항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나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색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이 나스닥이 그 노란색 중간선이 무너지냐, 아니면은 다우 운송이 그 노란색 중간선을 돌파하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여기서 5번에서 확인된 연동성이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만약에 다우 운송이 그 중간선을 돌파하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국 증시는 비교적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반등을 덜 빠지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빌미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다우 운송과의 연동성을 고려를 한다라면은요.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다우 운송이 더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그 한국 증시도 같이 무너져 내리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 다우 운송이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우 운송이 치고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시장에서 참고를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 이 7번에 대해서는요, 저는 어떤 가능성도 50대 50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정을 못 하겠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강해야 돼요. 나스닥이 강하게 가든지, 나스닥이 아주 강하게 가든지. 나스닥이 아주 강하게 간다고 하면은 하이닉스 같은 것이 강하게 갈 테니까. 자, 근데 다우 운송이 강하게 간다고 하면은 기타 종목들이 강하게 갈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한국 증시에는 또 역시 그 업종의 그 차별성 같은 게, 어떤 장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업종의 차별성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나스닥하고 다우 운송이 방향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 노란색 선에서 서로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란색을 기준으로 해서 갑자기 동조화가 되면서 다우 운송과 나스닥이 같이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이 두 개가 모두 같이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나스닥은 그 노란색 중간선이 붕괴가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우 운송은 노란색 중간선을 극복을 못한 거고, 이래서 같이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조정이 더 본격적으로 더 깊어지고, 이제 그 경우 그런 시나리오라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안 나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현금 비중, 그리고 이유가 있는 종목만 매수하자. 그리고 단타는 단타로 끝내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8번에 우리나라의 특수 변수로서 지금 다음 주 목요일 날이 6월 달 동시만기일이죠. 더군다나 이번 달에 또 6월 6일 날 휴일까지 있으니까 동시만기일까지 또 이제 매매일 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 상황. 이 동시만기일 변수에 있어서 일단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하방이 좀 유력해 보인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현금 비중 유지, 이거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단타는 단타로, 그리고 이유 있는 종목만 홀딩, 이렇게 가면서 조정이 오지 않든 대비는 해야 된다. 이 현금 비중을 사용하는 나이는
현금 비중을 사용하는 나이는 만약에 시장이 좋게 다시 강한 반등으로 간다고 하면 뭐 그때 가서 시장 자체가 안전해지니까 그때 가서 뭐 후발 종목들 매수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시장 자체가 추가적인 하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현금을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조금 하락했다고 들어가지 말고 정말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우리는 그 코스피 2,500까지는 한번 기다려서 정말로 코스피 250이 아니라 2,500, 죄송합니다. 코스피 2,500까지 그 기회가 정말로 와준다고 하면은 그 현금은 거기에서 강하게 정말 기회로 활용을 해보자. 이런, 이제 우리 플랜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자. 이런 얘기고요. 자, 일단 그런데 이제 뭐, 지금 미국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금리 인하가 언제쯤이냐. 그런데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미국의 조정 장세 속에서 보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TM 말씀드렸었죠. 트레일링 12 months 이거 고려를 했을 때 뭐 이제 일단은 뭐 최근 근월 쪽에서는 이제 물가 2%대가 조금씩 가시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TTM에 근거해서 앞으로 오는 그 월들도 추가적으로 2% 이렇게 해가지고 몇 달만, 한 두세 달만이라도 2%대 3% 이하의 물가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그 이슈가 강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렇게 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은 미국 증시 좀 더 조정이 오고 그 자리에서 이 물가 지표들은 2%를 몇 달 유지하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정황이 성숙이 되는 거죠. 숙성이 됐을 때 이제 금리 인하가 가시화가 되면서 이제 다시 시장은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한국 증시는 뭐 어쨌거나 굉장히 지금 매수를 해야만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이 또 이제 그 기회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요, 조금 힘든 시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버티면 된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도 뭐 시장이 빨리 반등하면 더 좋겠지만요. 이렇게 오늘 제가 시장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교통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으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